예, 안녕하세요. 이윤수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기업회계 및 세무실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강의를 드릴 거고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회계에 관련된 기초 상식과 세무에 대한 기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단순한 수익 또는 뭐 세금이 얼마다 이것 이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뭐 재무 비율이라든지 재무제표 정보를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교환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교환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를 왜 알아야 하는가? 회계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리스크를 조기에 관리한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크게 회계에 대한 주 목적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재고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과다한 운전자본의 투자, 그러니까 투자가 실제의 그 영업상보다 과하다라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출액의 추이가 하락하고 있다라고는 당연히 매출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약간 오타가 있네요. 원가율이 상승하고 있다, 또는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 전체의 이익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고요. 이자 비용과 영업이익의 비율이 1 이하로 낮아진다. 이자 비용과 영업이익의 비율, 결론적으로 영업에서 벌어들인 수입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는 것은 과다한 차입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보내는 여러 가지 회계 지표들이 있고요. 그러려면 그 회계 정보를 알아야지만 이 발생되는 리스크를 조기에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라고 하면 설비 확대에 따른 수익 비용 구조 분석을 통해서 생산 설비의 확대에 대한 의사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늘릴 경우에는 수익 비용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결정이 가능할 거고요. 외상 판매 대금 회수 정책, 채무 지급 정책 등 중요한 영업 정책의 결정을 통해서 회사 운영 관리의 방안의 결정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회계 정보가 이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초 회계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는 가장 기본입니다. 거래라고 하면 경제적 사건을 얘기하고, 이 사건이 중요한 거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거래를 통해 생긴 영향을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회계상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부기는 단순하게 거래를 장부에 옮겨 적는다라는 말이 되고요. 분계, 거래가 발생하면 하나하나 쪼개고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분계의 과정을 거쳐 차변과 대변을 정하면 비로소 장부에 기재한다. 그런 거래들을 하나하나 사건을 장부에 기록하고 분류하는 것을 이제 분계라고 하고요.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부기 말씀드렸는데, 복식부기는 우리가 소위 이제 재무제표에서 요구하고 있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동시에 수익과 비용의 발생까지 표시하는 방법을 복식부기라고 하고요. 단식부기는 입금 출금만 계산돼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가계부 또는 현금 출납장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거는 이제 단식부기가 되겠습니다. 계정, 거래의 성격을 쉽게 표시하고 기록, 계산하기 위해 항목별로 나누어 놓은 기본적인 정보의 단위. 계정은 보통 우리가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분계를 할 때 그 성격을 구분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이라고 있어요. 항목별로 설정되는 계정 주체 명칭.
쉬운 예시가 있네요. 계정은 하나의 폴더이고 그 계정 과목은 그 폴더에 들어가는 파일의 이름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폴더가 있으면 그 각각의 폴더 안에 또 계정 안에 현금, 매출 채권, 선수금, 뭐 차입금, 자본금, 그다음에 매출,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급여 이런 파일들, 즉 계정 과목이 그 안에 속하게 되는 거죠. 총계정 원장, 분개한 것을 기록하는 장부, 총 계정, 모든 계정에 대해서 기록된 원장을 얘기하고요. 모든 거래 내역과 계정 과목을 기록한 메인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기라는 의미가 있죠. 전기, 각 계정별로 금액과 내용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메인 장부의 내용을 보조 장부로 옮겨 적는 일. 전기는 그러니까 전체 그 기록된 거래를 우리가 아까 분개를 했다고 했죠. 그 분개를 각 보조 장부별로, 각 계정별로 장부 또는 뭐 거래처별 장부로 옮겨 적는 걸 얘기하고요. 대체하다, 어떤 금액을 특정한 하나의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켜 옮겨 적는 것.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계정에 대한 부분이네요. 먼저 자본 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본 계정에는 자본금이 있어요. 자본금은 말 그대로 주주들이 출자한 돈이 되고요. 자본금을 표시하는 거는 보통 주권이 되겠죠. 주식, 우리가 말하는 주식 있죠. 주권. 그래서 주권에 보면 출자 가액이 액면가액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곧 자본금이 됩니다. 기타 불입 자본, 기타 불입 자본은 뭐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자본금을 배경으로 생겨난 잉여금을 관리하는 계정이에요. 잉여금이에요. 예를 들면 주식을 추가 발행을 하는데 액면가액이 10,000원짜리 한 주를 우리가 추가로 발행을 해요. 유상증자라고 하죠. 추가 발행을 하는데 회사 가치를 평가했을 때 이 회사의 1주당 가치는 3만 원이에요. 그래서 3만 원으로 우리는 유상증자를 하겠다 했을 때 자본금은 액면가액이 10,000원이 될 거고요. 그 추가적인 2만 원은 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불입자본 또는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당기 순이익이 쌓여서 이제 주주에게 배당 재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이 또 모였을 때 그 금액은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주주한테 배당을 할 때 그 주요 재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이익잉여금과는 좀 다릅니다. 이익잉여금은 손익에서 발생된 이익을 그 적립한 계정이라고 하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이익이 아닌 평가 등등으로 발생된 추가적인 이익,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을 쌓아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이 자본을 구성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누는데 유동부채 한번 볼까요? 매출채무,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 비용, 환불부채 등등. 비유동부채는 장기 매입채무, 기타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보증금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뭐 계정 과목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채무를 얘기하고요.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된 채무를 보통 미지급금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있죠.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요. 1년 이상, 1년 이후에 상환을 해야 될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기타 뭐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 비용인데 미지급 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 이미 비용으로 발생은 되었으나 아직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미지급 비용 항목을 씁니다. 기타 비유동 부채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일정한 채무를 담보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금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채는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자산에 대한 거는 따로 기재는 안 돼 있는데 그건 뒤에 이제 재무제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회계 순환 과정. 회계의 순환 과정은 복식부기에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본, 회사에 투입하여 자산이 형성된 자본 또는 부채, 모든 이제 회사에 어떤 처음에 자금이 투입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투입이 돼서 그 자산을 가지고
현금으로 보유하기도 하고 건물을 구입하기도 하고 기계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자산 비용화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산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자산을 통해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급여, 임대료, 기타 비용 등이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출이 비용이 발생이 되면 그 지출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 임대 수익 등등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나서 남은 그 수익은 이제 배당의 재원이 된다고 아까 이익잉여금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다시 자본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와서 그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회계는 순환하게 됩니다. 자, 회계를 기록하는 방식에는 크게 차변과 대변으로 분류가 돼요. 보통 우리가 분계 처리를 할 때 차변은 항상 왼쪽, 대변은 항상 오른쪽에 기재를 하게 되고요. 차변은 빌려온 자의 계정입니다. 빌려온 자는 회사겠죠. 회사에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는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온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차변이라고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거는 회사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회사의 자산이 증가한다. 회사에 갚아야 될 부채가 줄어든다. 또는 자본을 갚았다. 그래서 자본이 감소한다. 그다음에 어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비용이 발생했다. 이거는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대변 오른쪽에 있습니다. 빌려준 자, 투자자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주주나 채권자의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면서 우리한테 이제 주주가 가져가든지 하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등은 대변으로 기재가 됩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0원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매출했습니다. 일단 매출이라는 거래가 발생이 됐고 그 거래 사실이 회계적인로 재무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죠. 100원만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계 처리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매출 채권, 돈을 외상으로 매출했으니 받아야 될 돈 100원이 생겼죠. 그래서 채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은 차변. 그다음에 수익이 매출이 발생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니까 대변에 매출 100. 이렇게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요. 50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했다. 자, 은행에서 차입을 했으면 실제로 돈이 들어왔죠. 자산이 증가했겠죠. 현금 또는 예금 계정이 증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또는 예금 50. 그만큼 차입을 한 만큼 갚아야 될 부채가 생겼어요. 차입금이죠. 그래서 차입금 50. 이렇게 해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임차료 30을 지급했다. 자, 지급을 했으면 돈이 먼저 지출이 되겠죠.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 30이 대변에 기재가 되고요. 그만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지급 임차료 30은 차변에 기재가 됩니다. 매입채무 70을 지급하였어요. 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70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기재돼서 현금 70. 그만큼 부채가 감소했죠. 부채 감소는 차변. 그래서 매입채무 70이 차변에 기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 전표 처리는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작성된 각각의 분계들이 또는 전표가 모여서 원장에 집계가 되는 거고요. 그 원장에는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원장. 계정별 원장이라면 계정별로 총 거래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일 거고요. 거래처 원장은 각 거래처별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장부로 옮기는 걸 아까 정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를 기록하는 거는 전표를 입력하고 그 전표가 원장으로 집계가 되고 이 원장에 집계된 금액들이 결국 재무제표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를 보실 건데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라고 하면 총 크게 봤을 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까지 보통 아시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가 있고요.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이렇게 재무제표는 구성이 되고요.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 항목을 어느 시점 개념으로 보여져요. 보통 우리는 12월 31일 기간 말을 저희 재무제표 회계1로 지정을 하고 그 시점에 있는 우리의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고요.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되고 그 유동자산에도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부채는 앞에 보셨겠지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부채는 단기 차입금 또는 뭐 매입채무, 예수금,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등등이 있겠고요. 비유동부채는 사채, 장기 차입금, 보증금 이런 이제 1년 이상의 채무가 분류가 됩니다. 자본은 앞에 얘기했듯이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성돼서 크게 부채와 자본은 각각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부채는 타인, 회사 외부에 있는 인원들한테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형성하고요. 자본 항목은 우리의 내부인이죠. 주주와 관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먼저 유동 자산 또는 부채가 기재되고 그 다음에 비유동 이렇게 유동성 순서로 기재되고요. 기업의 모든 재화의 구성을 보여주고요. 재원 조달의 원천을 알 수 있다. 재원 조달의 원천은 아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산과 부채 및 자본 총계는 항상 일치한다. 자산은 아까 차변 계정 왼쪽에 기재가 되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대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개념이에요. 그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먼저 매출액이 있겠죠. 매출. 그래서 매출액이고 그 매출액을 벌기 위해서 발생된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이 매출 통해서 얻어들인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그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아닌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고요.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을 증감 그리고 법인세까지 차감하면 결국 당기순이익이 계산되고요. 이 당기순이익은 일정한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된 이익으로 회계상 이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고 수익과 비용의 원천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계율이 된다.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이 되면 기입을 한다라는 거죠. 현금의 흐름이 없더라도 거래가 발생됐으면 그거는 회계상 거래로 인식을 한다라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타 이제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실제로 현금이 활동별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활동별로 얼마나 증감이 되는지 보여주는 표고요. 그다음 자본 변동표는 아까 말했던 자본 항목이 어떻게 1년 동안 변동되었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석. 주석은 우리가 쉽게 접할 일은 잘 없으신데 그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법인들은 그 외감법 법률에 따라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거기 주석이 항상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각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해 좀 더 상세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항목이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회계 정책, 회계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각 재무제표상 금액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 보충 내용, 그 외에 우발 사항이나 약정 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5가지가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재무회계였고요. 우리가 또 관리회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재무회계는 앞에도 보셨겠지만 이 재무회계 주 목적은 외부, 우리 회사 외부와의 소통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 아까 얘기했던 타인 자본을 구성하는 채권자들,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주주들, 그 외에 기타 뭐 과세당국, 우리가 법인세를 이익이 났으면 법인세를 내야겠죠. 그래서 과세당국이나 여러 가지 이제 회계상 관리당국들한테 우리 회사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이제 관리회계가 있어요. 관리회계는 회사 내부와의 소통을 위한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무 정보를 중요 손익 여러 가지의 지표를 작성을 해서 그 지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가 분석이라든지 BP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회계는 우리 경영자 또는 내부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는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겠죠. 결국 외부에 있는 과세당국이 관심을 가질 거고요.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우리 회사의 지금 현재 자산 또는 부채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아, 이 회사는 뭐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 아니 안정적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 그러니까 채권자죠.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세 관련된 관청에서 이 재무상태표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 재무회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관리회계를 보시면 여기 지금 예시가 있어요. 자, 김치를 50kg 매출하니까 150만 원 매출을 얻었고, 그럼 1kg당은 우린 3만 원에 팔았고, 1kg당 제조 비용을 보니까 15,000원이다. 그래서 1kg당 이익은 15,000원이다. 이거는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했을 때, 관리회계 가장 그 기본은 원가 분석이고요. 원가 분석의 가장 기본은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는 거예요. 변동비라고 하면 매출액이 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영업이 증가했을 때 같이 증가하는 걸 이제 변동비라고 하고요. 매출이 증가해도 변동하지 않는 고정돼 있는 원가는 고정비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변동비냐 고정비냐를 구분을 하는데, 크게 보니까 재료비, 임차료, 소모품비 이렇게 비용이 분석이 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재료비는 변동비의 성격을 가져요. 매출이 늘면 같이 늘어나요. 그다음에 임차료는 고정비예요. 매출이 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월 10만 원이고요. 소모품비도 같이 매출 대비해서 늘어나는 변동비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나서 원가를 계산을 했더니, 재료비는 1kg 김치 1kg 생산하는 데 있어서 12,600원이 발생이 되더라. 소모품비는 400원이 발생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김치 1kg를 생산하는데 변동비는 13,000원이 발생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도대체 몇 킬로를 팔아야 우리는 이익을 얻을 것인가? 자, 그게 BEP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제 계산식 밑에 보시면 함수 계산식인데 13,000원의 판매량을 곱하고 거기다가 고정비 10만 원을 더했더니 우리가 1kg당 3만 원에 파니까 3만 원 곱하기 매출량, 매출액이죠. 그렇게 구했을 때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손익분기점은 5.9kg 이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의 관리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에게는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부가가치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매출액의 10%예요. 세율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부가가치의 개념은 우리가 어느 특정한 제품 또는 생산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매출한 단계까지 갈 때 발생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액의 10%를 계산하게 되면 그 10%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되겠죠. 소비자가 만약에
지금 이 하나의 물건이 생산되는데 총 10,0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이 됐을 때, 물론 그 10,000원에는 각각의 제조 단계에 있는 이윤까지 포함시킨 금액이고요. 그 10,000원에 플러스 10% 11,000원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의 기본은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는 거고, 그 부담은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이라는 걸로 이제 요 부가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부가세를 발생시키고 또 환급받고, 발생시키고 환급받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간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예시는 한번 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우리가 익히 아시겠지만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구분이 돼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그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과세 또는 재화 또는 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고요. 그래서 요 과세사업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에는 10% 부가세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법인 같은 경우는 매 분기 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되고요. 면세사업자는 국민후생용역, 그다음 부가가치 생산요소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과세 자체를 하지 않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매입 시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되지 않고요. 당연히 매출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세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농축, 수산, 임산물 등 기초 생활 필수품 및 용역 등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우리 매출이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내가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 아실 수 있으실 건데,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과세사업이 될 수도 있고 면세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실 거고, 내가 새로운 또 기존 사업을 하고 계시다가도 추가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대상이 과세가 되느냐 면세가 되느냐도 꼭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자, 과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요. 세금 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되고 사실과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실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이 되거나 불일치된 정보가 기재가 되면 거기에 가산세가 발생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공급가액의 1%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발행하실 때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발행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그 때에 따라서 이제 매입 세금계산서를 좀 무리하게 수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소위 이제 이제 세금계산서를 매입을 하는 매입 세금계산서 자체를 이제 이제 거래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가짜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실질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됐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매입세금 공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 2%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시 가산세나 납부 불성시 가산세 발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신고 때도 비용으로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이 있으니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실 때도 실질에 맞는 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사회적 기업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어차피 동일한 우리 그 일반 사업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부가세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을 받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날 텐데요. 첫 번째는 면세하는 의료보건 영역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물론 여기 협동조합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 용역인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도 면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료보건 영역이나 교육 영역을 면세를 받으려면 특정 법률에 의해서 인증을 받거나 등록이 돼야 되는 등의 그런 제한 사항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법률과 상관없이 이런 영역을 제공해도 면세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니, 관련된 그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우리가 면세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고요. 법인세는 그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는 재무회계,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단기 순이익을 봤는데, 회계랑 세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게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회계상 수입은 아닌데 그 세법에서는 또 수익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회계상 작성된 재무제표상에 또는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당기순이익에 일정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조정의 과정을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하고요.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산입, 당기순이익에 세무상 이익이 되는 또는 비용이 인정 안 되는 부분은 가산해주고, 또 송금산입, 차감해줄 부분은 차감해줘서 과세표준을 구해서 우리는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낼 때는 세무조정이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우리 과세되는 세무상 이익은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예, 이익은 다르다. 그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법인세법상 여러 가지 비용 중에 회계랑 다르게 인정을 안 해주는 비용이 많아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은데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인건비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상여금, 퇴직금 항목이 있는데, 상여금 중에 일반적인 이제 사용인, 직원이죠. 사용인 또는 비출자 임원,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인 회사이거나 아니면 출자자, 그러니까 주주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들이, 그리고 소규모 회사는 그런 회사가 많을 거예요. 근데 출자 임원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주총 또는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된 지급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회사 주인이니까, 또 이 내 회사니까 내가 마음대로 상여금을 가져간다, 이렇게 하시다가 법인세 신고하면서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은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임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출자, 비출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 규정도 보통 지금 세법상으로 한도 금액의 2배수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2배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인정을 안 하고요. 근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근로기준법상 한도, 일반적인 사용인과 동일하겠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비영리법인에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합자회사, 여러 가지 이제 회사 형태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는 그러니까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간혹가는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비영리법인은 대표적인 게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협동조합 이런 건 이제 비영리법인이 되고요. 물론 비영리법인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주 목적 사업이 있겠죠. 정관에 이제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목적 사업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요. 법인세는 수익 사업 대상 소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를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목적 사업은 그야말로 뭐 수익이 발생이 되든 뭐 비용이 많든 간에 법인세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우리는 단지 이제 법인세는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만 법인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도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을, 비영리법인의 특징은 그 발생된 어떤 사업 수입 또는 이익을 분배를 할 수 없어요. 분배라고 하면 보통 투자자들, 주주들한테 그 배당을 통해서 분배를 해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 결론적으로는 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목적 사업으로 전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 사업 부분에서는 목적 사업으로 전출한 금액만큼은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서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법인은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을 구분해야 되고,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은 법인세 대상이 되나 목적 사업으로 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돼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과 법인세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는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있어요. 그 사회적 기업 하신 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총 5년 동안 감면을 받고요. 앞에 3년은 100%, 뒤에 2년은 50% 이렇게 법인세 감면을 받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법인세에 대한 그런 혜택은 한 요 정도, 법인세 되는 감면 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직원들한테 이제 급여를 지급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그 급여 지급할 때 비과세 항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육아수당, 만 6세 이하 자녀 있을 경우 한도 10만 원, 월 10만 원, 자가운전수당 월 20만 원, 식대 10만 원,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비과세 항목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 일부 금액을 이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부분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첫 번째는 그 소득을 받는 근로자 자체의 소득세가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소득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대보험도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 또는 사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사대보험이 준다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납부하는 직원분에 대한 사대보험료도 같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 비과세 항목은 우리가 최저임금 계산할 때도 급여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복리후생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지금처럼 비과세 항목을 처리한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최저임금을 어기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 급여 책정을 하실 때 비과세 항목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최저임금은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기타 항목은 영리와 수익사업 구별,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죠. 비영리 법인은 배분하지 않는 걸 특징으로 하고요. 그러나 비영리 법인도 수익사업은 가능하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뭐냐? 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재화 용역을 생산한 단위. 이윤 추구라는 거는 일반적 영리법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영리법인과 다르지 않으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 수행하는
기업을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영리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 경영 시 주의점이네요. 자, 사회적 기업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지원 사업을 많이 접하시게 되죠. 일단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원 사업도 있고 기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적용받게 되시는데 지원 사업을 물론 이제 무료 그냥 돈을 주는 거니까 사실은 뭐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고 계속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우리 소위 이제 독이 든 성배라고 하는데 꼭 순 역할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돈을 쉽게 생각하시면 돈을 계속 받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지원금이 끊겼을 때 이 회사가 계속 영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지원 사업이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을 하시되 만약 지원 사업이 끊겨도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지원 사업 금액 받은 걸 토대로 계속 개발하시고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위 이제 지원 사업을 독이 든 성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사회적 기업 진행하시면서 꼭 유념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회계와 세무에 대한 간단한 기본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내용이 지금 이 교환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내용 보시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같은 내용으로 그냥 한번 더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분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가 시책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 그게 당연히 중기업 또는 대기업에는 그런 기회가 없을 거고요. 대부분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이 뭐냐 또는 소상공인이 뭐냐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각자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됐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 아까 말씀드렸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으면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이 있어요.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에서 1,500억, 업종마다 다릅니다. 그 업종 이하의 평균 매출액을 가지고 그리고 자산 총액은 5천억 미만이고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되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중소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소기업 중에 또다시 소기업이 구분돼요. 그건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있는데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금액이 더 낮아지겠죠. 소기업이니까. 업종별로 10억에서 120억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중에서도 소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있죠.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또는 5명 미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판단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주업종이죠. 우리의 주업종이 뭔지를 판단을 해서 그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 주업종이 뭔지 그럼 거기에 대한 업종 코드와 설명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업종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업종에 맞는 아까 얘기했던 기준 매출액을 판단을 해서 그 매출액을 3년 평균이죠. 우리의 3년 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금 조달. 기업 활동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더 기업을 발전시키고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될 건데 자금 조달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주식 발행. 처음에 설립할 때 당연히 자본금이 들어갈 거고 중간에 또 필요하다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발행하는 거죠. 자기 자본이죠. 그다음 회사채 발행, 사채 우리가 말하는 사채 발행입니다. 타인 자본이 되는데 사채 발행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용.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관계자 차용은 대표자 본인의 이제 회사 운영 위해서 차입하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우리가 대표자 호주머니에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 돈을 쓰죠. 자금이 모자랄 때 일반적인 이제 가수금이라고 표현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용. 그다음 제3자로부터의 차용. 제3자는 당연히 은행권, 금융권도 포함되겠죠. 은행에서 돈 빌린다.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회비, 기부금 이건 이제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는데 비영리 법인은 특히 비영리 법인 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조합을 형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로부터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 회비를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비영리 법인은 일정 이제 기부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크라우드 펀딩 좋은 사업건이 있으면 크라우드 펀딩도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제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은 뭐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부의 자금 지원 제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뭐 금융 지원, 기술 개발 지원, 인력 지원, 판로 지원, 수출 지원, 뭐 여성 장애인 기업 지원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있고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은 일단 기업마당이라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 다양한 그런 정부 자금 지원 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사항 지원 대상은 앞에 얘기했던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될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데 우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뭐 융자 범위는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으로 구분돼 있고요. 한도는 뭐 60억, 지방은 70억, 그다음에 기업 등급에 따라서 최대 90억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융자 방식이 있고 융자 제한 기업을 보시면 세금 체납, 또 뭐 있죠, 뭐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초과, 그다음 부실 징후, 한계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손실이 누적되다 보면 자본 잠식이라고 하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또 한계 기업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융자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자금, 특히 정부 지원 자금에 관심도 가지시고, 우리가 해당되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 사업 중에 또 우리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뭐 이제 절차라든지 해당되는 우리 융자 기금도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건 또 매년 바뀌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셔서 우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물론 자기 자본,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힘들 때 또 정부 자금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한번 관심 가지셔서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회계나 세무의 정말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지만 회계 원리라는 부분, 거기서도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사실 본 거라서 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더 깊이 더 많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회계의 기본 사항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우리 재무제표를 볼 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기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만큼 재무제표도 많이 보시고 또 많이 물어보시고 또 기회가 될 때 다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회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식을 쌓으시기를 꼭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